강도 귀족인가, 산업의 거인인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수수께끼를 품은 남자, 존 D. 록펠러입니다. 그의 삶은 경제적 성공, 윤리적 책임,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독점 제국인 스탠더드 오일의 탄생부터 전 세계를 바꾼 그의 과학적 자선 철학까지 추적합니다. 특히 1911년 미국 대법원의 해체 명령이 어떻게 그의 재산을 3배 이상으로 불려주었는지 그 역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논쟁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죠. 자, 그럼 록펠러라는 거대한 인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록펠러의 성격은 극과 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실한 어머니에게서는 근면과 절약을 배웠고 수상적인 약장수였던 아버지에게서는 사업적 기회주의를 물려받았죠. 그는 학업에서 평범했지만 유독 수리 산수, 즉 머릿속 계산 능력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의 사업 경력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12살 때 그는 이웃에게 $50를 7%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듬해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을 때 그는 깨달았다고 회고합니다. 돈을 내 종으로 삼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인상을 얻었다. 1863년 그는 석유 정제 사업에 진출합니다. 당시 석유 시장은 폭발적인 등유 수요와 함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비효율적이었고 심지어 품질 관리가 안 된 등유 램프가 폭발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죠. 록펠러는 이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종교적 윤리, 즉 낭비는 곧 도덕적 실패라는 믿음은 곧 비용 최소화와 효율성, 극대화라는 사업 모델의 기반이 됩니다. 1870년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가 설립됩니다. 회사 이름인 스탠더드는 바로 품질 보증의 약속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엄격한 과학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등유를 보급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괴물이 된 건 그의 독특한 전략 때문입니다. 바로 수평적 통합 호러잔털 인터그레이션이죠. 록펠러는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한 후 석유 가격이 폭락해 경쟁자들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정유 공장들을 헐값에 인수했죠. 클리블랜드 학살 클리블런드 매서커로 불릴 정도로 가차 없었습니다. 그 결과 1900년경까지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내 전체 석유 정제 능력의 약 90%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록펠러는 법적인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바로 트러스트 구조입니다. 이는 40여 개 회사의 증권을 9명의 수탁자가 관리하는 단일 지주 기관이었죠. 이 중앙 집중식 통제는 오늘날의 지주 회사 홀딩 컴퍼니 모델의 원형이 되었으며 스탠더드 오일은 전 세계 석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 제국이 됩니다. 록펠러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철도 회사와의 운송 특혜, 리베이트였습니다. 대규모 선정량을 무기로 일반 운임보다 훨씬 낮은 할인을 받은 겁니다. 1872년에 사우스 개선 회사 SIC 계획은 절정이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이 스탠더드 오일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동시에 다른 경쟁사들에게는 운임을 인상하는 비밀 카르텔이었죠. 이는 경쟁사들에게 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였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특정 지역에서 가격을 생산, 비용 이하로 낮춰 경쟁자를 파산시킨 후 독점 후 가격을 올리는 약탈적 가격 책정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독점의 실체를 대중에게 폭로한 인물이 바로 탐사 저널리스트 이다 M. 타벨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탠더드 오일 때문에 사업을 잃었기에 그녀의 비판에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회사의 약탈적 관행을 낱낱이 파헤쳤죠. 타벨의 폭로로 조직된 대중의 분노는 결국 1906년 연방정부가 셔먼 반독점법에 의거해 스탠더드 오일을 제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11년 마침내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불법 독점체라고 판결하고 해체를 명령합니다. 이 거대 제국은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법원의 의도는 시장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록펠러는 해체 덕분에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해체 당시 록펠러의 재산은 약 3억 달러였지만 2년 후인 1913년 말까지 그의 재산은 9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3배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할된 34개 회사들은 각각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 즉 생산부터 운송, 정제까지 모든 것을 갖춘 독립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 모든 회사의 최대 주주였죠. 시장은 중앙 통제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각 독립회사가 경쟁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기도는 자비로운 섭리여 또 다른 해체를 주소서가 되었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 후속 회사들은 오늘날 엑손모빌, 쉐브론, BP, 코노코필립스 등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의 뿌리가 되었죠. 반독점 규제가 의도한 목표와 실제 경제적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그럼 록펠러의 부는 실제로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1937년 사망 당시 그의 순자산은 14억 달러였습니다. 단순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하면 현대 가치로 약 240억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미국 전체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합니다. 14억 달러는 당시 미국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비중을 현재 GDP에 대입하면 그의 재산은 현대 가치로 약 6,3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의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개인으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록펠러는 1897년경 은퇴한 후 남은 생애를 자선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돈을 나누는 자선 체리티 아닌 기업을 경영하듯 효율성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과학적 자선 사이언티픽 필랜스러피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문제의 증상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사용해 인류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1913년에 설립된 록펠러 재단은 황열병 백신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공중보건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 AI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1956년의 학술 모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의 효율성과 장기적 계획이라는 경영 원칙은 자선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어 그의 부가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존 D. 록펠러의 삶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는 효율성과 혁신으로 문명을 이끌었지만 탐욕과 독점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이 법적 심판이 역설적으로 그의 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이 부가 다시 과학적 자선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인류의 안녕을 증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과 규제 논쟁을 이해하려면 이 록펠러 시대로 돌아가 그 복잡한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인물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던 역사 속 거인들의 삶을 계속 탐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